네,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신조어가 하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 연설을 하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한다 해서 압구정 정권 이런 말을 만들어내셨는데 예, 많이 쓰셨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단어는? 이 단어요. 네. 저도 신조어로 하나 생각을 해놨습니다. 오, 뭔데요? 예. 사돈 낱말 정당에서 할 말은 아니다. 그건 있는 말이지, 사돈난 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네. 남구 코인, 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에서 그걸 줄였더니 사돈 낱말 정당이 되대요. 아, 그래 줄여서 예. 그 네 개로 해서 예. 또 그렇게 정치인들이 참 말은 잘 지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말을 통해서 하는 네. 거니까. 정치의 핵심은 말이고요. 말이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의 위력을 가지려면 신뢰가 가는 말이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이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 신뢰는 결국 그 사람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에 신뢰를 갖습니다. 즉 정치의 핵심은 말이지만 그 말은 신뢰 있는 말이고 그 말을 하는 정치인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러한 것이 정치가 바로 서는 지금 그 말씀은 어제 불체포 특권이 별로 신뢰할 만한 선언은 아니다 이런 평가신 거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한 거의 30분 가까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대로 어제 불체포 특권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민사소송의 절차에 보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 네,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증거 자료로서 채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민사소송의 원칙인데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의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본인의 불체포 특권 활용을 위해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본인까지 부결했죠. 이후에 본인이 부결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적 비난이 그렇게 큰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또 체포동의서도 부결을 했습니다. 즉 대선, 지선 과정에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을 다 해놓고선 본인과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고 그러나 우리 하영재 의원한테는 또 바로 동의를 해줬잖아요. 즉 본인의 말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아냐는 말처럼 말장난과 말 바꾸기가 워낙 반복이 돼서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불체포 권리의 포기라는 것도 울림이 없다. 그러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없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야기는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네. 만에 하나라도 또 다른 건으로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상당히 유효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보십니까? 아 그러면 본인이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한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하게 공약을 내세우고 해왔는데 그럼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반해놓고 또 뒤집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그 국민의 대의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불체포 특권인데 그게 아니라 개인 비리에 대해서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 얘기 참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전혀 신뢰를 주지 못했으니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봐야 알 수 있다. 네. 근데 아무튼 검사의 그 전직 검사의 촉으로 네. 또 다른 건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이걸 던진 것은 본인의 판단에서는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영장 해가지고 실질 심사를 받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는 본인의 개인적 판단까지 생각해서 나온 수가 아닌가. 그렇게 봐갔어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 요구가 강한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여러 당내의 어떤 반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이제 뭐 무마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또 그 여당의 지속적인 사법 리스크 공격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서 아마 이걸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다른 문제 좀 그 정도 가름하기 전에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었고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이 있잖아요. 네. 오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좀 약간 청기 누설을 하신다면. 이거 스포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기 누설 조금만. 뭐 조금 뵀는데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주장했던 게 민생.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워낙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개혁, 의원정수 축소 이거 말씀하시는 뭐 언론에 나온 부분도 뭐 일부 포함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변화의 메시지를 아마 내실 것으로 근데 생각합니다. 의원정수 축소를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확실히 못 박아버리면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상 선거제 개혁 논의가 뭐 다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죠. 공중에 붕 떠버렸죠. 붕 떠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그 국민적 그 요구는 국회의원들 정수를 줄여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1인 그러니까 국민 대표성으로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인의 모습,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을 줄여라 하는 그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오늘 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인데 그럼 축소의 방안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지 비례 의석을 줄이는 건지까지 언급을 하나요? 김기현 대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까지는 하기는 뭐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른바 공정수능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큰 논란거리로 지금 부상을 했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주세요. 이게 야당의 반발이나 어떤 그 교육계의 반발은 오해에서 기초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니까 일단 대통령 공격을 위해서 야당이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을 한 건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올해 초에 킬러 문항을 삭제한다는 2024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즉 킬러 문항은 올해 수능에서 발표하지 않는 기본 계획이 됐는데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즉 기본 계획과 반대되는 문제 출제가 나온 거죠. 그럼 대통령께서 그럼 왜 킬러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냐? 이게 이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그 교육을 받지 않은 문제입니다. 즉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또는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항 그 조항을 넣어서 사실은 변별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문제라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공교육 과정에서 취급을 안 하니까 결국 사교육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킬러 문항을 삭제한 겁니다. 삭제하는 수능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그 교육부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의를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되느냐 마느냐는 여기서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그건 말 그대로 교육계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논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야 될 문제라고 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행정적 측면으로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면 알겠는데 그것이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교육부에 대해서 감찰하고 평가원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갈 그런 사안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엄중하게 대응하느냐 그거는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이 국정과제로도 얘기했고 벌써 올해 초에 킬러 문항 삭제를 통한 그 삭제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항명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육계 내부의 어떤 그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어떤 카르텔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 네. 분명히 국정 그 기본 계획에 예. 포함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이건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의 문제 정도는 그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의 어떤 설치 근거가 되는 어떤 법률에도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평가원 정도에 좀 맡겨도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는 단순히 시험 문제를 어떻게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 제도가 이렇게 작년에 26조나 될 정도로 팽창하는 가장 배경에 대한 인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은 공교육 과정에서 취급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고도화시켜서 문제를 내므로써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실제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의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교육계에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논쟁과 가급적이면 이제 안 건드리려고 네네. 이제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네. 드릴게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근절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그 지시를 내렸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킬러 문항을 없애고 융합형 문제를 없애면 어느 정도로까지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 융합형 문제가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취급한 교육된 내용을 가지고 융합형 문제를 내라는 것이지 그 취급되지 공교육 그러니까. 과정에서 되지 않은 걸 아는 문제를 내지 말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네, 그러면 같은 사교육이 맥락. 어느 정도 경감이 된다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 어제 당정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 킬러 문항 한 문제 때문에 한두 문제 때문에 수능 1등급, 2등급이 받는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가 경감된다고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교육 치중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회적 분위기는 변화가 된다. 네, 오고 또 충분하게 그런 그 사교육 그 전체에서도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한 문제라 네. 그냥 이 정도로 가름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지금 국회 정보위 그 여당 간사 맡고 계시길래 네. 이 문제 좀 꼭 여쭤봐야 되는데 네. 국정원이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인사 문제가 왜 불거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인사와 관련돼서 뭐 언론에서 뭐 다양한 뭐 분석과 네.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니 좀 그 가르마 좀 타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보도 나온 것 중에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그러니까 지금 억측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정원 인사 운영 시스템의 예. 어떤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인사조차도 비밀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 내용의 접근이 외부에서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부의 외부에서 어떤 그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정원 인사 전반을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에 의한 인사의 추천 또는 의견 제안이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 특정인이라는 게 원장 그 측근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지금 언론 제가 파악하는 바도 그렇고요. 예. 네, 그렇고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이게 비단 요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 국정원의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 얼마 전 좀 되긴 했는데 기조실장과 원장과의 갈등 그것도 인사 때문에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 때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저기 물러난 경우 있잖아요. 저기 지난번에 조상준 실장 예, 문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장선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좀 사안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완전 좀 다른 형태입니다. 자, 그 이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네. 그 지금 국정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핵심 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이른바 국내 정보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국정원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요? 왜 지금 국정원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지금 나오는 우리 충주 간첩담 사건 등 그런 단서를 다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예 수사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간첩담 사건 수사를 하면서 민노총 정교조까지 이제 간첩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대한 지금 그 조직을 지금 파헤칠 정도로 국정원이 방첩 기능을 정상화시킨 상태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의 정상화가 진행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그 인사 과정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 국정원이 직원의 인사조차도 비밀이다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접근의 제한 또 그러면서 한두 명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인사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이른바 비밀 인사에서 비밀주의에서 발생한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국정원이 뭐 여기 특히 여기 말한 대로 뭐 국내 정보 팀의 사람들이 부활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지금 뭐 국내 정보는 아예 대못을 박아서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특정 인사 있잖아요. 네. 그 특정 인사는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습니까? 그럼 떠났습니까? 네, 면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직이 됐다. 알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한테도 여쭤봤던 건데 지금 이제 신당 추진 움직임이 두 갈래가 있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양양자 의원이 또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 의원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양자 의원은 한 5명 정도를 거론을 했길래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양양자 의원은 5명. 아마 제가 봐서는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가장 갈등이 있고 공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결국 그걸 합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발생했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공천구매 한번 가보죠. 가보면 뭐 드러나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